요즘에 그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큰 이슈죠. 음마 아파트가 재건축 심의를 통과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음마 아파트에서 요구한 것은 49층이었죠. 그리고 원래는 35층 요거였는데 여기까지는 안 가고 일단 여기로 통과가 됐다. 재건축 추진 일지를 보면은 1979년도니까 지금 이제 뭐 40년이 넘은 아파트인데 35층 규제에 막혀서 심의가 무산됐다가 이번에 그냥 35층으로 통과를 한 거다. 근데 음마 아파트가요, 다른 아파트에 비해서 이게 왜 심하냐? 평형이 굉장히 작아요. 전용 77, 전용 84 이 정도인데 뭐 굉장히까지는 아니더라도 세대수가 많이 들어가죠, 과거에 비해서. 그렇기 때문에 세대수가 많다. 이 시기에 지어진 것 치고는 용적률이 높은 편이다. 그러니까 많은 입주권 들어가기 때문에 추가로 분양권을 생성하기가 힘들다. 그러니까 층수도 더 높여주고 용적률도 더 풀어주고 해주세요. 그렇지만 결국에는 그냥 35층 길 열렸다가 아니라 35층은 계속 35층이에요. 상황이 심상치 않더라. 자, 봤을 때 재건축 더 늦어지면 답이 없어진다. 이렇게 느껴졌던 거니까 빠르게 추진하려고 했겠죠. 그러니까 35층에다 공공주택까지 넣는데도 들어가는 거고 4,424가구가 5,778가구로 늘어나요. 그렇게 많이 늘어나진 않죠. 공공주택 막 들어가고 하는 거 보면. 그랬을 때 요걸 가지고 재건축으로 공급을 뭐 엄청나게 하겠다. 물론 이 정도면은 재건축 중에는 단지가 크기 때문에 공급이 많이 되는 편이에요. 4,000세대면 엄청나게 큰 단지죠. 이 정도는 되니까 이만큼 나오는 건데 재건축으로 공급이 그렇게 쏟아질 수는 없다. 거기다가 음마뿐만이 아니라 그 전에 둔촌주공 그때 계속 상황 안 좋았죠. 둔촌주공이 조합이랑 건설사랑 문제가 터졌는데 결국에는 조합 해산하고 새 조합했죠. 그러면서 건설사랑 타협을 해서 다시 6개월 만에 재개를 했다. 재건축 시장이 지금 점점 더 빠르게 돌아가고 있다는 거죠. 물론 저희가 예전에 올렸던 대로 당시에 이 조합이든 이 건설사든 둘 다 잘못은 있는데 건설사가 이긴 거는 이쪽이 갑이기 때문이죠. 지체되면 피해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넘어간 상황인데 어쨌든 지금 공사가 재개되고 있죠. 그러면서 분담금은 꽤 나올 것으로 추산이 되고 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서구에는 원도심 개발팀, 모아타운팀 신설한다. 그래서 화곡이 마곡된다. 슬로건의 실질적인 추진은 안 됩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화곡은 마곡이 될 수 없어요. 일단은 마곡과 화곡의 가장 큰 차이는 뭘까요? 마곡은요, 자족 시설이 유치되고 있죠. LG를 비롯해서. 그리고 화곡은 뭐예요? 그런 거 없다. 그리고 뭐 재개발 재건축 이야기 하고 있는데요, 지형이 그렇게 좋진 않고 또 뭐예요? 신축 빌라가 많죠. 그러니까 개발할 수 있는 것도 한도가 있고 예전에 화곡에서 저 신월동 쪽으로 뭐 역 들어간다 뭐 이런 이야기도 굉장히 많았었는데 결국에는 뭐 계속 무산됐죠. 어쨌든 간에 뭐 재개발 재건축 이런 거 열심히 추진하고 있죠. 누가? 오세훈 시장님께서 재건축 재개발 엄청 좋아합니다. 서울 집값 올리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이제 한강 르네상스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한강 르네상스 어쩌고저쩌고 계속 이런 식으로 추진하니까 남쪽이 아니라 요 북쪽까지 거품이 많이 생겼죠. 집값을 낮추는 정책보다는 대표적인 공급론자죠. 근데 그 공급을 재건축 재개발을 통해서 하겠다라고 하는데 고급화 시키면서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 보면요, 집값이 떨어지도록 만드는 상황은 아니다. 공급 부족론자들은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건설사의 끈앞풀, 두 번째는 지식이 없으니까 이쪽에 넘어가는 사람들. 그러면은 입주가 가장 부족한 올해 집값이 떨어지는 건 말이 안 되죠. 자, 그러면서 그 오세훈 시장뿐만이 아니라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도 실거주 완화 추진. 자, 그러니까 분상지 아파트 실거주 완화 추진한다는 건 무슨 소리예요? 신축에 실수요가 아닌 갭투기 수요가 들어와도 된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공급을 많이 하지만 투기 수요에게도 돌아가게 만들면 공급이 효과를 못 보죠. 그래서요, 문재인 정부 때 공급 부족 이야기 굉장히 많이 나왔고 그 전에도 공급 부족 이야기 계속 했는데요, 그동안 전국에 지어진 아파트의 절반 이상은 다주택자들이 가져갔다. 이 부분을 생각해 보시면은 왜 실거주 규제가 나왔는지를 알 거다. 그러니까 공급 부족은 아니었는데 사실 나중에 다주택자들이 막 아파트를 매입한다고 해서요, 기존 아파트를 팔라는 보장은 없죠. 오히려 더 쥐고만 있는다. 그 다음에 분상제 제초안, 이어서 안전진단 제도도 개선하겠다. 자, 분상제 제초안은요, 분상제는 뭐예요? 과도한 분양가를 막는 거죠. 그러니까 분상제가 나올 때마다 공급 부족 이야기를 하는데요, 분상제는 공급 부족에 크게 영향이 없다. 공급은 언제 부족해지느냐? 건설사의 자금줄이 막혔을 때. 그러니까 글로벌 금융위기 때 공급이 급격하게 줄어들었다. 이 부분을 보시면은 노무현 정부 때 맨날 공급 부족 이야기를 했지만 노무현 정부 때 공급이 많이 됐고 그 이후에 글로벌 금융위기 터지면서 부동산 3법 뭐 이런 거 나와가지고 건설사들 엄청나게 호황이 되기 전까지는 공급이 많이 줄었었다. 그리고 안전진단 제도 같은 경우는요, 사실 멀쩡한 아파트 때려 부숴서 멸실 만든지 말란 소리죠.
특히 가장 걸림돌이 됐던 거 이거죠. 사실 얘랑 얘 때문에 추진이 안 됐다는 건 거짓이다. 요것만 통과하면 열심히 추진하는 재건축 단지들 많았어요. 요거랑 요게 문제였지. 왜? 돈을 더 벌고 싶으니까. 그 다음에 부담금 뭐 완화해주고 있죠. 그 다음에 뭐 공급 촉진 지역 제도. 그러니까 이번 정부에서는요, 공급을 하겠다는 건데, 저희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재건축, 재개발 등 민간 정비 사업을 통해서 공급을 늘리겠다. 이것이 집값을 잡을 수 있는 길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완전히 반대로 말했다. 왜? 일반적으로는 공급에 맞춰서 수요가 형성이 된다. 그런데 왜 이렇게 집값이 폭등을 했느냐? 이 부분은요, 예전에 비해서 과하게 낮아진 금리 때문이었죠. 그러니까 원래는 어느 정도 적정한 금리가 되면은 공급에 맞춰서 수요가 적정하게 증가하게 되는데, 수요가 저금리 때문에 급격하게 증가했다. 이런 상황에서 대출을 풀어줬죠. 대출을 풀어주면서 수요가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공급 부족이었던 게 아니라 문재인 정부 때는 공급이 많이 됐는데 초이노믹스 이후 수요가 과잉되었었던 거죠. 그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서 LTV 규제, 다주택자들 LTV는 0%로 만들고 이런 여러 가지 규제들을 했고, 따라서 수요가 어느 정도 억제가 된 거예요. 반대로 그것 때문에 수요가 폭발돼서 집값이 올랐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요, 부동산 정치하는 사람들이고, 실질적으로는 규제 정책은 수요를 억제하는 정책이다. 수요가 억제됐는데 그 모양이었던 거예요. 그만큼이라도 억제 안 했으면 큰일 났다. 왜냐면은 우리나라 부동산이 투기하기가 굉장히 좋거든. 전세제도 있죠. 세계적으로는 돈줄 줄인다는데 우리나라는 막 초이농수로 돈 풀어준다고 하죠. 거기다가 전세자금대출 풀어가지고 전세가 통해서 전세가를 올려가지고 갭 투기하게 용이하게 해줬죠. 얼마나 좋아요. 규제 다 풀어주고. 그러니까 수요 억제책인데 이것 때문에 공급이 부족해졌다. 말이 안 되는 거죠. 특히 분상제. 이런 식으로 많이 풀어주니까 앞으로 그럼 재건축 사업이 엄청나게 미래가 있느냐, 이 부분을 보셔야 되겠죠. 그런데 핵심을 보면 어때요? 들썩된다고 하고 있죠. 강남 재건축 물고 텄다는 건 상징적 의미고, 재건축 단지 들썩. 근데 음악 풀리자마자 바로 들썩돼요? 뭐 한 2, 3일 있다가, 하루 지났다가, 이틀 지났다가 들썩된다. 그렇게 말하면은 이해라도 가겠는데, 풀리자마자 거기서 바로 들썩된다. 말이 안 되는 상황이죠. 바로 들썩되는 것을 기자가 취재해가지고 그 재건축 단지들 다 취재해 봤을 때 기존에 가지고 있던 매도인들이 다 매물을 집어넣고 더 비싼 호가로 내놓고 이러고 있다라는 것이 될 수가 없다. 이딴 기사들을 내고 있는 언론들은요, 집값을 조장하기 위한 언론들이다. 그래서 보면 어때요? 음마 막상 진짜로 기대감 있는 곳 말고 풀린 곳이잖아요, 음마는. 근데 음마 보면 어때요? 3억 뚝 떨어지고 거래 안 됐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재건축 심의를 넘겼지만 매수가 없다. 뭐 때문에? 금리 때문에. 그러니까 왜 금리 때문에 매수가 없겠어요? 이 부분은 조금 이따 보셔야 되겠죠. 자, 그랬을 때 그러면은 둔촌주공 공사 재개됐는데 입주권 어때요? 6억 떨어졌죠. 8억 떨어졌다고 합니다. 왜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냐? 왜 재건축이 통과했는데 재초안도 완화해 준다는데 분양제도 완화해 준다는데 왜 그러냐? 첫 번째는 분양시장이 지금 굉장히 침체되고 있죠. 분양시장 침체는요, 분양시장 침체는 왜 재건축에 영향을 주느냐? 이 침체가 집값의 한치 앞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해요? 집값은 계속 오를 줄 알았는데 막상 딱 떨어지기 시작하니까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예측하는 게 아니라 대응하는 거다. 이딴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그 전까지는 본인이 집값은 계속 오릅니다. 장기적 우상향합니다. 물가 오르면 집값 오릅니다. 그런데 요즘에 인플레이션 심각해서 금리 오르니까 집값 떨어지니까 물가 오르면 부동산은 떨어집니다. 말 바꾸고. 아니면은 아직도 똑같은 이야기, 떨어졌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떨어진 거 아니다. 아직 오르고 있는 중이다. 뭐 이딴 헛소리나 하고 있든가. 그런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랬다면 20년, 21년에 그 가격에 패닉바잉이 들어오진 않았다. 똑같이 생각해보면요, 지금 분양시장이 침체가 되고 있어요. 재건축하고 재건축이 완공됐을 때 분양시장이 지금 같으면 어쩌지? 라는 생각이 첫 번째로 들 수밖에 없다. 거기에다가 분양 플러스 특히 DSR이 안 풀렸죠? 입주 시장이 굉장히 좋지 않아요? 지금 강남에서 도시용 생활주택이긴 했지만 입주를 포기하려는 사람들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분양권 가격은 기존 가격보다 많이 떨어졌죠. 왜? 집이 안 팔리고 전세가 안 들어오고 대출이 안 나오니까. 그런데 앞으로 대출이 계속 안 나올 것 같은 거죠. 근데 DSR은요, 사실 풀릴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DSR 40%면 낮게 잡은 건 아니다. 그런데 그걸 풀어주는 경우는요, 굉장한 위기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따 그 부분은 같이 보실 거고. 그러니까 분양은 잘 안 돼요? 공사비는 올라가죠. 어쨌든. 근데 솔직히 저기 뭐 조합 추진하고 이런 사람들 중에서요, 건설사랑 결탁한 사람들 아니면은 대부분은요, 공사비 진짜로 이만큼 들어가나? 그래서 건설사가 이만큼 가져가는 게 맞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른다. 그냥 원가를 안 까는데. 그러니까 이거를 조합에게 전가를 하겠죠. 건설사들은. 전가했는데 분양가 상한제 때문에 분양가가 막혔다. 그러면 이번 둔촌주공 사태같이 나는 거예요. 조합 입장에서는 우리 건설사가 내미는 그거 보면은 우리가
손해볼 것 같은데 이런 생각으로 분양가 이 정도 통과하지 않으면 건축 안 하겠다. 그런데 건설사 입장에서는 그 분양가로 해라 그러잖아요. 본인들은 피해 안 보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도 조합에게는 굉장히 부담으로 다가오죠. 또 금리 인상은요, 지금 코픽스가 3%대까지 올랐어요. 10년 전 금리 수준으로 올라갔다는 거죠. 10년 전에 시장이 굉장히 좋지 않았죠. 첫 번째는 뭐예요? 분양이 잘 되냐 안 되냐.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건설사가 자금 조달 비용하면서 늘어나는 이자 부분 감당해야 되죠. 그리고요, 조합 설립 인가하고 준공까지 보통 한 8.5년 정도 걸린다. 요 부분을 봤을 때요, 금리가 올라가면요, 길게 재건축을 가지고 있으면 예금에 넣어놨을 때에 대한 기회비용은 떨어지고, 그 다음에 재건축은 빚 없이 살 수는 없죠. 재건축은 전세에 빚까지 껴서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그랬을 때 대출 이자는 늘어난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수익성이 뚝 떨어진다.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서 가격을 낮추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영향들이 있는 거다. 그러니까 지금 막 재건축 들썩들썩 된다 해가지고 저 말에 넘어가서 그러면은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집 팔고 뭐 퇴직금까지 다 끌어가지고 대출이 있는 대로 받아서 재건축 지금 들어가면 이거 엄청나게 벌 거야 하고 들어가면은 폭망하는 지름길이다. 지금 가격에. 그래서 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8.5년 정도 걸립니다. 그러면은 뭐 시행 인가니까 여기서부터 얼마 걸려요? 4년에 5.5년 정도 걸린다. 그러면요, 금리 한 5년만 가더라도요, 기회비용은 엄청나게 날아가고 돈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재건축이 선도하는 시장인데 재건축 시장이 저렇게 무너지니까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원래 재건축이 먼저 오르고 신축이 그 다음에 따라서 오르죠. 그 다음에 구축으로 가고. 왜? 구축보다는 사람들이 신축을 좋아하니까. 새 아파트가 좋죠. 그냥 새 거라서 좋은 게 아니라 새로운 기술들이 많이 접목이 됐고, 편의시설이라든가 부대시설 같은 경우도 새로운 것들이 많이 접목이 됐으니까 신축을 더 선호한다. 그런데 재건축 하는 이유는요, 재건축해서 나는 신축 아파트를 받고 플러스 여기에 이익까지 보겠다, 이런 느낌으로 재건축을 하기 때문에 재건축이 먼저 선도를 한다. 그리고요, 중심부에서 외곽으로 퍼져나가는 거고 원래. 그런데 요 가장 선도하는 이 재건축, 얘가 지금 상황이 좋지 않다는 거. 신축, 구축까지 붕괴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보면 어때요? 2012년. 자, 지금 10년 전 코픽스 금리 나왔다고 그랬어요. 10년 전이죠. 그때 재건축이 일반 아파트의 하락을 선도하고 있다 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즉 무슨 소리예요? 재건축이 하락하기 시작하면 신축, 구축으로 차츰차츰 영향이 갈 텐데, 시간 차이를 두고. 그런데 지금 재건축이 막 풀렸다 해가지고 지금 엄청나게 들썩이고 있다 말은 하고 있는데, 그 심리만 들썩들썩 하는 거죠. 재건축 풀리니까 뭔가 이익이 돌아오겠지 하는 심리는 풀리는데요, 실질적으로 보면은 음마는 급락 거래하고서 그 이후에 거래 안 되고 있죠. 그리고 둔촌주공은 공사가 재개됐는데 입주권 가격이 떨어지고 있어요. 이런 부분을 보면은 재건축 시장이 지금 좋지 않다는 소리다. 이게 신축 구축으로 해가면서 부동산 정상화가 차츰 이루어질 수 있도록 되어가는 과정이다. 거기다가 인구는 줄어도 가구 수는 증가합니다. 일단 이야기 많이 했었죠? 그러면서 집값은 계속 오르고 공급은 계속 부족합니다. 이런 이야기 하는데요. 자, 기본적으로요, 서울에 있는 가구는요, 계속 차츰 늘어납니다. 뭐 5만 가구가 들어올 때는 많이 들어온 거고 2만 가구가 들어올 때는 조금 들어온 거라고 하지만요, 2만 가구가 추가로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주택수는 계속 늘어나요. 그런데 공급 부족인 이유는 가구 수가 증가하기 때문이다라고 그러죠. 그리고 지금 떨어져도 적어도 10년 뒤에, 부동산은 10년 뒤를 보고 사라고 그랬는데 지금 2022년에서 2032년 10년 뒤에는요, 가구 수가 이미 감소하고 있는 시장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재건축해가지고 막 늘린다요? 지금까지는 거의 마지막 턱걸이로 되겠죠. 그런데 앞으로 되면 될수록 이제는 재건축 시장도 엄청나게 부담이 커질 것이다. 결론, 재건축 호재죠. 근데 호재이지만 과거에 봤을 때 시장이 침체되면은 정비사업이 축소가 됩니다.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회비용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대출 이자 문제도 있고요, 부동산 PF 문제들도 있고, 여러가지 문제들로 정비사업이 축소가 된다. 그래서 과거에도 MB 때 공급량이 그렇게 안 나왔던 거다.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요게 핵심이기 때문에 지금 아무리 호재가 오더라도 어때요? 거래가 안 되고 문의조차 안 오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다? 재건축이 들어오는 3에서 5년 뒤 3에서 5년 뒤 시장이 불안하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저런 이야기들을 하더라도 앞으로 재건축에서 신축, 구축으로 차츰 정상화되는 시장이 돌아올 것이다. 호재가 있으면 조금 덜 떨어질 뿐이고.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